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EOD 슈트와 헬멧 착용입니다. 탄약이 여기는 위험한 탄약을 쏘는 사격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 일단은 슈트를 입고 들어가서 인원이 정찰을 먼저 실시할 겁니다. 정찰. EOD 슈트는 폭발물로부터 요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옷으로 각종 장비까지 부착하면 무게가 40kg이 훌쩍 넘습니다. 자, 들어가가지고 요거 이제 탄에다 한번 좀 각도만 맞춰줘. 우리도 같이 보게. 김진호 중사가 정확한 탄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발견 현장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폭탄인데 혼자 가시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항상 매번 무섭습니다. 근데 무섭다고 해서 피할 수 없어가지고 항상 들어가는 길에 또 다짐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다짐이요? 제가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해야만 저와 그 누구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 이하시가 그 주변 정찰해 보도록. 예, 현지함부로 주변 정찰 실시하겠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김진호 중사.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는데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탄약이 하나 식별되는데 순찰 접지 실시 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신체 접지를 한 상태로 표면의 흙을 제거해 포탄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사격장에서 발견된 불발 탄약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사격 간에 문제가 생겨서 터지지 않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탄약이기 때문에 항상 접근할 때 안전에 유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찰을 간 대원이 탄약의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EOD 팀장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정지. 우리도 보인다. 106mm 대처 폭탄 맞으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처리할 테니까 처리 전에 철수할 수 있도록.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나 이제 차량 잡는 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력도 세고 고속의 그 추진제 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탄약입니다. 전차와 장갑차 등을 관통하기 위해 고안된 탄으로 화력이 강해 현장에서 폭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폭발물 처리 로봇의 출동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익 준이가 로봇에 뭔가를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폭약인데 요거 올려놓고 터뜨릴 겁니다. 폭약을 실은 로봇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로봇은 원격 조종으로 제어하는데 이 일은 박정호 중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탄약이 있는 위치로 접근하자 설치가 용이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로봇. 106mm 대전차 고포탄 위에 폭약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났어. 그럼 잘 빠져. 이게 잘 빠질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또 로봇이 잘못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돌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로봇이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사격장에서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인근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방에 폭파한다. 폭파. 엄청난 굉음을 동반하며 폭탄이 터졌습니다. 폭파 완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파 후엔 확인이 필수입니다. 폭파 완료. 보시면은 주변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폭파는 성공했습니다. 이게 수류탄 한 발만 던져도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거의 한 10배 이상 양?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발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처리장에서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폭 처리 준비의 첫 단계는 탄약을 묻을 구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이거 이제 땅의 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편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4피트 이상 파고 2피트 이상 복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땅을 파는 동안 대원들이 탄약을 운반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기폭 처리를 하기 위해선 구덩이 속에 탄약을 넣는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네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장전을 할 때 소화기 탄약이 밑으로 가게 해서 소화기 탄약이 만약에 위에 있으면 기폭 처리를 할 때 파편으로 비산되면서 터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소화기 탄약이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부피가 큰 탄약들, 폭약량이 많은 탄약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탄약을 질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쌓으면 기폭 시 불발 확률도 높아집니다. 순서대로 탄약을 쌓은 후 마지막에 대전차 지뢰를 거꾸로 올려놓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전차 지뢰를 바닥 쪽으로 폭파해 화력이 지면을 향하게 하면 안전하게 폭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탄약을 구덩이에 모두 설치한 후 빨간색 선을 연결하는데요. 이 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폭파하려고 하는 폭약을 폭파하기 위한 하나의 도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네. 설치가 끝난 후엔 흙을 덮어줘야 소음과 파편이 퍼지는 거리를 모두 줄여준다고 합니다. 폭파 장소 옆에선 또 다른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 봉지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거는 장양유여가지고 불에 타는 종류라서 소각 처리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불을 태우는 겁니다. 탄약이 아닌 화약 종류는 소각 처리합니다. 이걸 좀 개포함으로써 열에 의해서 이제 이 약포가 빨리 탈 수 있게끔 당겨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좀 압이 차다 보면 이게 이제 타다가 날려갈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각할 장약의 길이만 무려 100m. 불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붙여 불길이 새지는 것을 방지해 화재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거야? 지금 거기는 이제 점화대예요. 점화대. 여기서부터 타서 들어가야지 이제 저희도 대피할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저기다 바로 붙이게 되면 한 번에 확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천천히 붙이는 거죠. 둘 다 왔습니다. 될것 같은데. 그 정도만. 도화선이 연결됐습니다. 현 시각으로 점화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점화. 점화가 시작되고 점화 완료. 대원들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좋습니다. 점화. 장약에 불이 붙자 불길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화구가 거대해졌습니다. 오늘 소각한 장약의 무게는 약 1.5톤, 길이는 100m 정도 되는데요. 모두 전소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내외. 그야말로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155mm 탄두를 날리는 위력을 가진 추진장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이 강합니다. 불길이 잦아들고 소각이 마무리되면 소방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약을 소각한 곳에 물을 뿌려줍니다. 이 잔열에 의해서 다른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열을 다 식혀줘야 합니다. 소각 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안전입니다. 이제 탄약을 폭파할 시간. EOD 대원들이 미리 설치해 놓은 도폭선에 다른 선을 연결합니다. 소각 처리 같은 경우에는 내관 없이 도화선만 이용해서 화염을 이용해서 불을 붙였는데 이건 이제 도폭선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앞에 내관이 설치되는 겁니다. 네, 비전기 내관입니다. 연결을 마무리합니다.
점화. 점화 완료. 이동합니다. 이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동하셔야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그런데 제작진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3분 지났다. 5분 전. 폭파 5분 전. 급해도 폭파장에선 걸어서 대피하는 것이 원칙. 뛰다가 넘어져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폭파 1분 전. 폭파 1분 전. 폭파 전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폭탄이 30초 정도 일찍 터졌습니다. EOD 대원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30초 일찍 터졌어요? 예. 한 30초 정도 일찍 터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좀만 더 늦게 대피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습한 날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건조한 날이면은 거의 1, 2초 안으로 떨어지는데 이 습한 날은 오차 편차가 많습니다. 과연 폭발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대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러 갑니다. 깊이 약 2.2m, 넓이는 무려 8m나 되는 대형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연소가 완전 끝났습니다. 연소가 된 상태로 네. 폭발은 성공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구덩이는 크지만 다 터졌고 이상 없이 잘 끝났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또다시 출동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브리핑해주면은 일단 야산에 민간인분이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미상에 뭐 탄약까지 생겼다고 해서 신고하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 가서 판단해보고 맞으면 안전조치하고 수고합시다. 신고를 받자마자 출발하는데요. 출동하는 차 안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돕니다. 가끔은 예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잘 안 자요. 저는 사실 너무 초짜라서 긴장 많이 해 있어서 돌아올 때는 이제 좀 그래도 좀 잘 수 있는데 갈 때는 사실 긴장돼서 잘 못 자겠습니다. 멀리 포탄이 발견됐다고 신고 들어온 산이 보입니다. 최대한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이쪽 라인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네. 오늘처럼 산에서 들어온 신고는 포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도심 지역에 걸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야산 지역에 걸릴 때가 있어서 야산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 탄약에 대해서 뭐 찾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숲을 헤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좀 많아서 되게 힘듭니다. 어느새 산 중턱을 넘었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게 산을 오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한 지점이 요 근처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흩어져 가지고 그 신고자분이 빨간 천 올려놨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 한번 수색해 봅시다. 빨간 천이라는 단서 하나로 이 넓은 산에서 포탄을 찾는 작업은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날씨까지 더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더워. 등산하는 것보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빨간색 천이 보입니다. 반장님 찾았습니다. 이상익 준이가 바로 상태 파악에 들어갑니다. 떨어진 거고 네, 요건 빈 겁니다. 지금 져가지고 흙밖에 안 들어있는 거. 반폭이 된 걸로 보이는데
산들이 보면은 도비라는 게 많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각도로에 안 맞춰서 안 떨어지지 않게 되면 물수세비 튀듯이 이게 튀고 올라가서 직선거리로 한 5km, 7km도 갑니다. 탄이 이제 튀어 올라서 그렇게 되면 사격장이나 훈련장 훨씬 지나가지고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발견될 때도 많습니다. 잡았어.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 다행이지만 사실 힘든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됐어? 네. 안 흔들려? 네, 됐습니다. 속이 빈 상태지만 무게가 30kg 가까이 나갑니다. 이걸 메고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탄약이 뭐 위험하지 않다고는 이게 판단은 됐었지만 그래도 지금 내려가는 입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거는 탄약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원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뒤 인원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오는 건 곱절은 더 힘이 듭니다. 나무 밑에 좀 딱 섰다 가자. 네, 알겠습니다. 벗어 이제 벗어. 네. 이렇게 내려놓고. 힘이 들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어느새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경치 너무 좋다 진짜. 이 일이 아니면 날씨도 좋고 풍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좀 더 있다 가고 싶습니다. 반장님 가야 됩니까? 섰잖아, 딱 가야 돼.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팔 놓고. 일단 팔 놓고. 잘 넣었어요? 넣습니다. 내려. 버텨야 돼. 괜찮아? 이번엔 김설이 주무관이 매일 차례 진짜 무겁습니다. 저희 첫째가 한 20에서 30kg 나가는데 첫째 어부 느낌입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특히 산은 비탈길이 많아 내려오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네, 괜찮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이게 저 중량물을 메고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등산 가방 매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저건 이제 철에다가 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엔 더 위험하니까 오래 배가 시간이 더 배로 걸립니다. 그냥 내려올 때보다. 함께 지게를 나눠지며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폭발물 처리반 팀 전체가 모여 회식을 준비 중입니다. 가끔 회식도 하세요? 네, 저희 가끔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서로 못했던 얘기들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자주 있습니다. 오늘의 회식 메뉴는 삼겹살. 고기와 버섯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름은 EOD 대원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출동 신고가 많기도 하지만 더위로 인해 작업이 훨씬 힘들어서인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 피로를 털어냅니다. 제 어머니가 만든 김치입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나눠 먹으려고 집에서 들고 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땀도 많이 흘리니까 먹는 양도 많고 그리고 회식을 해도 저희는 이제 뭐랄까 2차 시간 출동되기 때문에 술을 못 먹다 보니까 먹는 걸로 양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홀가분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먹을까? 매 순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이젠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돈독해졌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임무 수행하자고. 자, 처리반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사실 목숨을 서로 맡겨줄 수 있는 동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끈끈하고 가족과 같은 우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출동을 나가게 되면 항상 그 삶과 죽음의 경계. 또 저희가 이렇게 해야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안전하니까 누군가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으로 하나로 지금까지 그냥 쭉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없으면 못하죠, 이거. 경상북도 경산시 여기 잡으면 또 들어오겠는데요? 네, 또 들어오죠.
저기래. 중무장을 한 이들은 멧돼지 포획단입니다. 멧돼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농작물 피해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포획을 하고 있는데요.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둔 트랩에 멧돼지 한 마리가 걸려 꼼짝하지 못합니다. 발견 즉시 사살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유해 야생동물이기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네, 찔리면 아파요. 농민들한테도 이제 농사도 짓거리 해줄게 좋고, 그렇게 농사 짓는데 피해를 안 줄게. 그래 좋죠. 멧돼지 포획단이 산 아래 위치한 과수원을 찾았습니다. 수확철이지만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데요. 오랜만이다. 반갑지? 그 사과 피해가 많다면서? 예, 멧돼지들이 너무 많이 이루고 새들도 너무 많이 쫓고 예, 참 농사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네. 전부 다 멧돼지들이 먹는 자고. 멧돼지가 한 해 농사를 망쳤는데요. 되게 크던데 도망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람 산보하듯이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먹다 버린 사과만 가득합니다. 1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요. 죽이고 싶지요. 왜냐면 이렇게 1년을 농사를 져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보는 눈앞에서 모고 가버리니까 심한 나무에는 사과 자체가 전멸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멧돼지는 잡식성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까지 있어 과수원이나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 번만 나타나도 타격이 상당한데요. 피해를 확인한 포획단이 바로 멧돼지를 잡을 채비를 합니다. 멧돼지 추적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사냥개 한 마리도 같이 데리고 가는데요. 얘를 풀어서 돼지를 찾으면 총으로 사살할 겁니다. 아주 공공훼손한 거 봐라. 며칠 된 것 같지? 돼지가 크다야. 발자국 표시해요, 여기. 다리 크지 않습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찾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동물적 감각이 있는 베테랑만이 가능하죠. 여름에 시원한 산이 있고 지금은 추워지는 시기라서 약간 햇빛이 좀 있는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길도 없는 곳에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쪽으로 지나가네. 이빨로 자기 영역을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깨물어 뜯어놨어요. 이렇게 이빨로. 배 높이가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놈이에요. 이게 유기목을 이렇게 묻히면은 등갈퀴 부분까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돼지 키가 가늠이 되는데 얘는 지나가는 배 아래 쪽이가 이만큼 높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진흙 목욕을 한 후에 털 속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이물질을 떨구기 위해 몸을 나무에 비비는 행동을 하는데 이때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사냥개가 나무에 남은 멧돼지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사냥꾼은 이런 사냥개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는데요. 개가 돼지를 발견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짖죠. 짖으면 돼지도 반응을 할 겁니다. 한 마리가 있으면 그냥 개가 짖는 걸 보고 있다가 개를 공격하는 거 아니면 자기 갈 길 가거든요. 그러면 개가 또 뒤따라 가지고 막 짖을 거예요. 사냥개의 뒤를 따라갈수록 나타나는 멧돼지의 흔적.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돼지 흔적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이런 나무를
멧돼지 비빔목이라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지나갔으면 흙이 안 마른 채로 젖은 상태일 거고, 이게 조금 이제 건조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더 흐르면 점점 흐려져요, 색깔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곳곳에서 보이는 흔적들, 주변에 멧돼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는데요. 최근에도 비빈 흔적이 있어요. 이 흙 웅덩이는 멧돼지 목욕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몸에 땀샘이 없는 멧돼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진흙 목욕을 해 체온을 조절하는데요. 또한 자연스럽게 냄새를 퍼지게 해 다른 멧돼지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알리는 역할도 한답니다. 마른 물탕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진드기도 뜯어내고 연기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도 흔적이 많이 있어요. 여기 또 보면 진이 나오잖아요. 진, 이거 보이시죠? 송진. 입으로 물을 뜯었다는 거죠, 여기도. 모두 얼마 되지 않아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 여기 딱 붙어있는 게 멧돼지 털입니다. 멧돼지 털이라니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멧돼지 털의 특징은요, 끝부분이 이렇게 V자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때 사냥개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요? 냄새를 인지하고 들어갔어요, 금방. 근처에 멧돼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짖을 겁니다. 짖으면 제가 빨리 가서 포획을 할게요. 사냥개가 보내는 신호에 서둘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사냥개가 짖는 방향엔 멧돼지가 몸을 숨기기 좋은 칡넝쿨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순간 개가 돌아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요 안에 들어있는데 먼저 사람을 보고 먼저 미끄러져 버렸어요. 여기 있었으면 딱 쏠 수 있었는데, 그죠? 네. 너무 내려갔어요. 아, 이쪽에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돼지가 상당히 크네요, 크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큰지는? 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작은 돼지는 가까이 가서 붙어서 짖거든요. 얘는 지금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짖고 간헐적으로 짖었잖아요. 짖음을. 그럼 큰 놈이에요. 자, 배우야. 조금만 더 방향을 잘 알려줬어도 내가 총을 쏠 수 있었잖아. 근데 방향을 잘 몰랐어. 이상 못 잡습니다. 날이 곧 저물어가지고 출수하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진호 씨의 지원군인데요. 이 사과밭 주변에 여기가 멧돼지 잠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획을 하려고 왔습니다. 어제 아깝게 놓친 멧돼지를 잡기 위해 사냥개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어제 봤던 멧돼지 서식지 근처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포획단. 오늘은 3명이 흩어져서 효율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돼지가 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가 짖자 다른 곳에 있던 일행도 동시에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꼼수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짖던데 그럼? 예. 몇 번 안 짖었는데 돼지가 먼저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기도 좋고 여건 여기 분불도 많고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돼지 쪽이 좀 유리한 쪽이 안 많겠습니까?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며 계속되는 멧돼지 찾기. 끈기와 강인한 체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짚고 있는데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산속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사냥개뿐. 다시 소리에 집중해 추적을 이어갑니다. 순간 긴장감이 감돕니다. 사냥개에 놀란 고라니가 포획단 앞으로 도망친 것인데요. 이 산에 있었길래 고라니 좋아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발견할 때까지 걷고 또 걷는 사람들. 하루라도 포획이 늦어지면 농가의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뭐 4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정해진 건 없죠, 뭐 아무래도. 출사님 힘들진 않으세요? 숨차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때 뒤심다. 손용아 붙었다. 지고 있잖아요. 마침내 발사된 총알. 어떻게 됐을까요? 큰 건 잡아보세요. 풀숲 사이로 뭔가가 있습니다. 큰건 잡았는데 저기 과수원의 1년 농사를 망친 멧돼지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뽀뽀 나와. 다 잡은 멧돼지에게 다시 총알을 발사한 이유. 대체 뭘까요? 이 차 고통 줄이려고 아직 덜 죽어가지고 빨리 이제 죽일 것 같으면 빨리 보내줘야죠. 그것도 엽사의 도리죠. 이렇게 사살한 멧돼지는 끈으로 묶어 산 아래로 가져갑니다. 산세가 가파르다 보니 사람의 힘으로만 옮겨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멧돼지 무게가 적게는 50kg에서 많게는 280kg까지 나가 진땀깨나 흘리는데요. 아유. 보통 이 내리는 게 잡는 것보다 어떠세요? 하고 잡을 때까지는 기분 좋은데 끌고 가는 건 뭐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힘드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멧돼지를 잡은 사람의 표시를 하고 체열을 하는데요. 이게 요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체열을 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냐 음성이냐 좀 판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미처 발견되지 못한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매개체가 멧돼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 그 지역에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만듭니다.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무서운 전염병. 이를 막고자 포획부터 뒤처리까지 소홀함이 없습니다. 고온 고압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안에 이제 뭐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없애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최진호 씨가 혼자 산을 찾았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하는 생포 트랩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게 트랩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데요. 이게 태양광 중계기인데요. 이렇게 놔두면 태양광 충전하고 있으면서 반경 1km 안에 1000개든 100개든 트랩을 관리하면서 저희들한테 휴대폰으로 알려줘요. 트랩 설치 장소는 따로 찾습니다. 멧돼지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안쪽에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흙물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개가 싹 슬려 지나갔어요. 아주 큰 놈이죠. 이 정도 높이 같으면. 트랩은 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계 지역에 설치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멧돼지 외에 다른 야생동물은 다치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작은 동물이 희생되지 않도록 큰 동물만 잡히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틀어서 20kg 이상 동물만 걸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됩니다. 걸리면 진동이 오고, 진동이 오게 되면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외부 포획이 감지됐습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북 북부, 그다음에 충청북도 지역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로. 예민한 멧돼지를 속이기 위해 트랩 위에 낙엽을 덮어주고 사람이 피해갈 수 있게 깃발까지 꽂아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트랩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오늘 여기 민가 주변에 멧돼지가 계속 나타난대요, 여기가. 그래서 요 멧돼지를 드론으로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개를 딱 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엽사들이 또 상당히 또 뭐 그나마 또 쉽고 편리하지. 네. 그래 좀 해주셔서 수고스럽지만은. 멧돼지를 더 많이 잡기 위해 활동을 많이 하는 야간에 포획하려고 작전을 짠 것인데요. 하지만 캄캄한 밤에 멧돼지를 잡기는 어려운 일. 그래서 오늘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이거 열화상 드론이에요. 열을 감지해가지고 동물 또는 사물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동물이 쉽게 잘 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멧돼지, 어떤 모습일까요? 멧돼지 동쪽? 네. 예, 알겠습니다. 열화상 드론이 길잡이를 해준 덕분에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멧돼지와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이거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달하는데요. 멧돼지 지금 7마리 가량 있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네. 곧 마주칠 수 있는 상황. 알았어. 대신답니다. 불을 좀 해놔주세요. 불빛이 멀리 안 가. 그럼 밑으로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가볼게. 눈치 빠른 멧돼지가 도망갈 수 있어 혼자 가기로 한 것인데요. 네, 지금 이장님 보입니다. 이장님 그 길로 계속 올라오세요. 20m 앞에 멧돼지 있습니다. 청소를 준비하세요. 곧이어 멧돼지 무리가 사정권 안에 들어서는데 지금 돼지들이 이장님 봤어요. 지금 금방 이장님 보고 지금 돼지들이 이장님을 인지하고 지금 도망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큰 돼지 나옵니다. 이장님 조심하세요. 이장님 괜찮습니까? 하마터면 멧돼지에 칠 뻔했습니다. 네, 나머지 앞에 여러 마리 있어요. 계속 잡으러 들어가세요. 네.
좌측으로 들어가세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개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는 공격 잘 안 하는데 개가 있으면은 사람을 공격 잘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하죠. 이장님, 조금 있다가 좌측으로 천천히 가세요. 이제 좌측으로 바로 돼지 보일 겁니다. 돼지 보이면 바로 쏘세요. 좌측에. 네, 90도. 지금 쏘셔야 돼요. 네, 돼지가 사람 인지했어요. 보고 있습니다. 빨리 쏘세요. 네, 돼지 뜁니다. 계속 뛰어갑니다. 아, 돼지 맞았어요. 돼지가 한 바퀴 굴렀어요. 두 바퀴 굴렀습니다. 네, 굴러 떨어집니다. 네, 돼지 넘어갔습니다. 네, 사냥 성공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이제 두 사람의 합동작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참 후 엽사가 힘들게 잡은 멧돼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잡으셨네요. 예. 이 정도 몇 년생인가요? 약 4년생이요.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 그 몇 마리 있었는데도 한 마리밖에 못 했어요. 한 마리지만 값진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획이 잘 안 되는 지역 6개 시군을 꼽아가지고 해봤는데 기존의 엽사보다 한 56배를 더 잡았어요. 10일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포획 확률이 56배가 더 높다 이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이틀 후 오늘은 아침부터 바쁜데요. 지금 그 트랩에 멧돼지가 2마리 걸렸다 해서 그거 지금 작업하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돼지가 어디 잡혔습니까? 여기. 언제 설치했습니까? 여기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요? 먼저 멧돼지가 잡힌 트랩 위치를 확인을 하더니 방역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입니다. 여기는 돼지열병이 걸린 지역에서 최근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방호복을 하고 소독을 하고 올라갑니다. 뒤로 돌아서가지고 발이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옥수수 같이네요. 옥수수 같아요. 어젯밤에 이건 아랫게 잡혔는데 어젯밤에 또 왔어 돼지가. 어미가 크네요. 그러면 요거 한 150건. 네. 내가 이거 갖잖아요. 네. 똑똑똑 걸어가는 거. 이게 지금 먹이가 딱 좋아요. 지금 그죠? 이만한 먹이가 지금 이 시기에 있겠습니까? 네, 옥수수 많아. 돼지가 옥수수가요. 그 되기 전에 돼지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멧돼지가 휩쓸고 간 옥수수 밭은 처참합니다. 그만큼 인근에 멧돼지가 많다는 얘기죠. 저기 있네, 저기. 이번에 트랩에 걸린 멧돼지는 어린 개체입니다. 하지만 어릴수록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취약해 놓아줄 순 없습니다. 이건 돼지가 작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되는데 큰 놈들은 가까이 못 가지요. 포획된 멧돼지는 망설임 없이 농민들과 양돈 농가를 위해 원칙대로 사살합니다. 오늘도 야생 멧돼지와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게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육사와의 유대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게 그 곰들 훈련하는 타겟이고요. 여기를 이제 잡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 저희는 이제 꿀물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사를 맞을 거예요. 나무 봉을 가져가자 신기하게 앞발을 내밉니다. 이때 바로 꿀물을 줍니다.
건강검진을 대비해 평소 메디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맹수들은 과거에는 훈련을 안 했으면 이제 블로우건이라고 해가지고 입으로 훅 불어서 주사를 맞추는 그런 주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아프기도 아프고 저 신뢰가 깨지거든요.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건강검진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팀장님, 여기 반날 가슴 검사 준비됐고, 네, 이제 마치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의사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반달 가슴곰 바니의 곰사로 모두 출동했습니다. 바니의 관심을 꿀물로 돌려놓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취 주사가 들어가도 꿀물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 조금의 미동도 없습니다. 훈련과 꿀물 덕분에 수월하게 마취가 끝났습니다. 저기 잘 찍으셨으면 나오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의사가 제작진에게 퇴실을 요구합니다. 조용하게 놔둬야 마취가 잘 됩니다. 아니면 이제 각성이 되면은 마취가 잘 안 돼요. 마취가 되는 동안 사육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인원이 늘었네요. 아, 예, 곰 이제 들어서 옮겨야 되고 또 체중도 측정하려면 이렇게 들어야 돼가지고, 예, 좀 인원이 필요합니다. 곰을 들어요? 네네네. 아, 들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20분 후 곰의 상태를 확인하는 수의사.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곰사의 문을 엽니다.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들어가 마취 상황을 살피는 사육사. 잠이 든 것 같은데 확실한 확인을 위해 곰을 건드려 봅니다. 자, 됐습니다. 사실 힘든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거구의 곰은 들것에 올리는 것부터가 난관인데요. 나가야 될 것 같아. 옆으로 수의사는 물론 동물원에 있는 사육사들까지 모두 합세해 곰을 옮기는 일을 돕습니다. 성인 남자 8명이 붙어서 옮겨도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밖으로 옮긴 후엔 먼저 체중 측정부터 합니다. 반대편으로 팍 걸어줘. 네, 잠시만요. 볼게요. 하나, 둘, 셋. 아까 0점 맞춘 거야? 아, 네. 140 나오고요. 135입니다. 135. 아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내리세요. 예. 네. 됐습니다. 5kg 빼면 돼. 네, 5kg 빼면 돼요. 135입니다. 135. 네. 오케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사람이 올라가. 한 번 더. 하나, 둘, 셋. 문 닫아, 문.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주고 건강검진이 진행될 CT실로 차를 타고 5분 정도 이동합니다. 드디어 CT실에 도착했습니다. 자, 있어요. 하나, 둘, 셋. 땡겨. 하나, 둘, 셋. 아직 검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옮기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곰을 무사히 CT 기계 위에 올렸습니다. 들어서 머리가 저쪽으로 갈 거라 거기에서 머리를 받쳐주고 뒷다리 우리가 뒷다리를 하고 여기 앞다리 한번 앞다리가 있어요. 돌려야 돼, 뒤에서. 아니야 뒷다리는 여기에서 해요. 여기 잡고 있어요. 엎드린 자세 할게요. 자 들게요. 하나 둘 셋. 돌려야 돼. 돌리기만. 오케이. 됐어.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로. 네. 또 엎드릴게요. 제가 뒤에서 당길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 자세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의사분들께서
예, 검진, 종합적인 검진 하실 거거든요. 뭐 내시경도 할 거고, 체열도 할 거고, 뭐 CT도 찍으실 거고. 예. 아니 몸 키는데 엄청 힘들어 보시는데. 해주시면 그쵸. 이번엔 뭘 준비하는 걸까요? 이제 호흡 마취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 주사 마취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이제 길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호흡 마취를 해야 되고. 주사로는 1시간 이상 마취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호흡 마취를 추가해 마취 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기관 삽입을 한 후 마취 가스를 주입합니다. 바니의 나이는 11살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사람 나이로 치면 40살가량입니다. 아직은 젊은 편이라 마취에 대한 부담이 덜해 마취 시간을 줄이는 것보단 꼼꼼하게 검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 내시경 받는 거하고 자세가 똑같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건강검진의 시작입니다. 수액을 줄 거예요. 네, 수액 주는 혈관을 잡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작업이랍니다. 육안으로는 혈관이 보이지 않아 촉감만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피부도 두껍고요. 저렇게 지금 털 밀어놓은 것만 봐도 이제 다른 동물들처럼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하는 게 없어서. 한겨울인데도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결국 다른 수의사가 다시 혈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중하게 바늘을 꽂고 혈관을 찾는데요. 다행히 이번엔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서둘러 체열을 하고 바로 수액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은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 수의사가 내시경을 입속으로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움직이면서 모니터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럼 바니의 위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정확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발적이 있어요. 약간 점막 부위가 빨개진 상태기는 한데 이게 지금 위액이 되게 많이 차 있었거든요. 아마 공복 상태여서 위험이 약간 와 있을 수 있는 상태고, 근데 눈에 띄는 궤양이라든가 아니면 용종 같은 거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사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걸까요? 곰에 대한 내시경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 점막이 정상적으로 무슨 모양인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걸 모아놓는 거예요. 곰의 위 사진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 사진으로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끌까요? 네. 바니의 안과 검진을 위해 외부에서 안과 전문의를 모셔왔습니다. 눈 표면부터 눈 안쪽에 뭐 염증이 있는지 백내장이 있는지 그런 걸 검사한 건데요. 눈 안에 뭐 염증이나 백내장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검사는 CT 촬영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복강 내 장기의 크기와 위치를 비롯해 각 장기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밀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살균대 데려다 주고 거기서 이제 회복제를 놓고 이제 깨기를 기다리는 거죠. 다시 수의사들과 사육사들이 힘을 합쳐 빠르게 곰사로 이동합니다. 곰의 건강검진은 검사도 힘들지만 이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의사가 마취 회복제를 바니에게 투여합니다.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무사히 마무리됩니다. 마취 안티 났으니까 잘 깨는지 지켜보고 머리 들고 이제 비틀비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잘 일어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작업. 수의사가 창살 밖에 서서 내내 호매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사히 깨어나야 할 텐데 이때 바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하, 다행히 별탈 없이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야생동물들은 항상 자기의 어떤 위크니스, 약점을 이제 숨기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해야 치료 확률이 높아져요. 건강검진 결과 올해 11살 된 반달 가슴곰 바니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반달 가슴곰의 건강검진을 마치고 권혁범 사육사가 또 분주하게 어딘가에 왔는데요. 이번엔 뭘 하려는지 헐떡이는 미꾸라지를 양동이 가득 퍼서 담습니다. 이게 수달 먹이거든요. 미꾸라지가 주식이라서 수달 방사장 청소하는 겸해서 먹이 좀 주고 오려고요. 미꾸라지를 들고 부지런히 수달 방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수달이 살고 있는 방사장은 146평 480제곱미터 규모로 이곳엔 총 3마리의 수달이 거주 중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따로 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고정해서 주는 것도 이 친구들의 어떤 고정행동, 그러니까 뭐 정형행동이나 이런 것들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정형행동은 스트레스나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동물복지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과 흡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약간 토종동물 위주의 동물들을 이제 케어하고 이제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치거나 뭐 아픈 개체들이 들어오면 치료해서 방사하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이 있으면 이제 교육 전시를 하고. 먹이를 주고 난 후엔 방사장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분변 청소입니다. 분변을 관리 안 해주면은 금방 지저분해져요. 얘네가 되게 자주 먹고 많이 싸는 편이거든요. 먹고 싸고 하는 편이니까 위생적으로도 치워줘야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워줘야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붉은 여우 방사장인데요. 이곳엔 총 4마리의 붉은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권혁범 사육사가 뭔가를 챙기는데요.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얘들 훈련할 때 쓰는 케이지인데요. 케이지인데 이런 소형 포유류들은 스스로 들어오게 해서 뭐 간단한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취를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시고 들어와. 오케이. 케이지 훈련은 동물이 자발적으로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훈련인데 건강검진을 위해 이동하거나 마취할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번엔 입막의 훈련입니다. 그럼 이 훈련은 또 왜 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머즈를 훈련이라고 해서 머즈를 씌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여우가 사실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한 무기가 거의 이제 이빨이거든요. 그래서 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며칠 후 호랑이 방사장을 찾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올해 18살 된 암컷 호랑이 2호인데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네요. 일단 발톱이 이제 너무 웃자라가지고 그 호랑이 발 패드를 지금 파고 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상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발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짐은 여기다가 놓자고요. 네. 열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
걷는 모습이 불편한 것을 발견. 치료를 위해 오늘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뭘까요? 이거 블로우건인데 이걸 불어서 호랑이 이제 근육 쪽에다가 쏘면은 이제 마취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아, 이걸로 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곰과는 다르게 근접해서 마취를 주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로우건을 쏘는 거죠. 이호는 오래전부터 메디컬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노력해봤으나 훈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취총을 쏴야 한다고 합니다. 갑니다, 팀장님. 수의사가 마취 주사 준비를 끝내고 호랑이 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안한 호랑이가 벌써부터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나 소리 안 내고 그냥 쏩니다. 네. 호랑이가 더 흥분하기 전에 사육사가 서둘러 마취총을 쏠 준비를 합니다. 서서히 철창 안으로 마취총을 넣고 순식간에 쏩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약이 들어갔다고? 빠졌어? 근데 안 박혔잖아. 안 박혔어요? 박힌 모습이 있었어요. 그지? 이게 사실 원거리에서 맞는 거라 이게 손으로 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가끔 이제 로스가 돼요. 서둘러 두 번째 마취 주사를 준비합니다. 변수가 많은 작업이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사를 투여해야 합니다. 이호가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라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마취총이 발사됐습니다. 약은 들어간 거 같지? 맞는 거 못 봤는데. 매달려 있는 거는 내 쪽에서 보였거든. 다시 확인을 해보니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호 수의사가 신중하게 안쪽 상황에 귀 기울이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의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눈으로 상황을 확인한 후 직접 내실로 들어가는데요. 마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짝 만져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움직입니다.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70-80% 정도는 진정 마취가 된 것 같은데 각성이 빨리 되는 애들은 마취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3차 마취를 하기 위해 다시 들어가는 수의사. 오늘은 마취가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주사를 준비하고 마지막 주사를 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 쐈어요. 이제 10분 뒤면은 잠 들 겁니다. 이호가 서서히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의사가 안으로 들어가 다시 확인합니다. 드디어 마취가 끝났습니다. 일단 마취가 되면 다음 과정은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2호는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에 가까운 고령이라 마취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그라인더를 이용해 문제가 있는 발톱을 잘라준 후에 살을 파고 들어간 부분의 발톱은 일일이 직접 뽑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발바닥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이제 뽑아줬죠. 박혀 있는 발톱을. 발톱은 혈관과 신경이 거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피가 안 나는 지점까지 신중하게 잘라줍니다. 그런데 수술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호흡 마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깰 수도 있어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까 마취 최종 시간부터 얼마나 됐을까요? 네, 37분 됐습니다. 37분?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일단은 뭐 발톱 자란 게 주중이라 일단 그거 위주로 해결해주고요. 빨리 깨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마무리합니다. 네, 고개 움직입니다. 빠질게요. 저거 먼저 챙기세요. 이거 선서 마지막에 나가요. 마취가 깨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내향성 발톱 제거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걸을 때마다 되게 아팠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아픈 발로 다가오는 게 조금 미안해서 2호 보러 안 왔었는데 조금 보러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2호가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고령의 나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수의사들도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동물원 수의사, 이제 야생동물 수의사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 수의사들이 아니면은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수의사분들이랑 계속 부단하게 이제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필요한 거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제는 2호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